저는 42살 창업 8년차 중소기업 대표 이준호입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연 매출 50억을 넘기는 제법 성공한 기업이 되었어요. 사실 저 혼자 이룬 성과는 아니에요. 제 옆에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제 아내이자 공동 창업자인 윤지연입니다. 지연이는 39살로 겉보기엔 조용해 보이지만 속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여성이죠.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딱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신혼 초기에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연이가 말했죠. 자기야, 우리 꼭 성공해서 이런 고생 안 하고 살자. 그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성공했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도윤이라는 37살의 젊은 전략 기획이사를 영입한 거죠. 제가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입니다. 잘생긴 외모에 능력까지 겸비한 도윤이는 우리 회사의 공격적인 확장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선명해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경력까지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그가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오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열정과 비전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우리 회사의 향후 5년 발전 계획을 제시할 때의 모습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지연이가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야근도 잦아졌고 출장도 자주 나가요. 물론 사업이 커지면서 할 일이 많아진 건 당연하죠. 하지만 아내의 표정 어딘가에서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생기가 돌아 보여요. 어젯밤에도 지연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로 도윤이랑 미팅이 길어졌어.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8년 동안 함께 고생하며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싶었죠.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오히려 소중한 것들이 멀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이가 쇼핑을 나간다고 하며 집을 나섰는데 차 키를 가져가지 않았더군요. 저는 혹시나 해서 지연이 차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죠. 하지만 요즘 계속 마음에 걸리던 것들이 있어서 그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열어보니 이상한 것들이 나왔어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금액이 15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그날은 지연이가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영수증과 함께 나온 호텔 키카드였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 회사에서 그런 고급 호텔을 미팅 장소로 사용한 적은 없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혹시 제가 모르는 중요한 미팅이 있었을 수도 있고 거래처와의 접대였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차 안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저녁에 지연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 지연이는 쇼핑백을 소파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도윤이랑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지난주에도 호텔에서 늦게까지 미팅했거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먼저 호텔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역시 업무상 미팅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지연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우리 회사 매출이 2배는 늘어날 거야. 도윤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더라. 그 순간 지연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은 아니었어요. 도윤이 이야기를 할 때 지연이의 눈빛이 살짝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8년 동안 함께해온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창업 초기 어려웠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연이는 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출근길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도윤이와 마주쳤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눴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의 책상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업무 처리도 완벽했습니다. 이런 우수한 인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며칠이 흘렀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70살이신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응원해 주시던 분이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죠. 지연이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와줄 수 있어? 하지만 지연이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 그래. 그런데 지금 도윤이랑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못 가겠어. 미안해.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던 지연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평소라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왔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야. 아버님께는 내가 나중에 인사드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미팅을 우선시하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의 지연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버지는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아버지를 돌봤는데 지연이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로만 안부를 물어왔죠. 그마저도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신 후 병실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많이 약해지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셨습니다. 준호야, 사업도 좋지만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보긴 했지만 어딘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더 열심히 했죠.
도윤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디어를 냈는지, 투자자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가족보다 사업을, 남편보다 사업 파트너를 우선시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낯선 감정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죠.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격리부에서 일하는 김대리였죠.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의 직원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김대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무실로 불러들였죠. 문을 닫고 나서 김대리가 꺼낸 이야기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사모님과 강 이사님이 지난주에 단둘이 출장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장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뭔가 이상해요. 김 대리는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출장 신청서와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호텔 예약 확인서였죠.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출장 목적은 거래처 미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관광지 근처의 리조트 호텔에서 이틀을 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커플 스파 이용료,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로맨틱 디너, 그리고 호텔 룸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연인들이 하는 일정과 똑같았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이런 비용들이 결제되어 있었던 거죠. 이 호텔은 허니문 코스로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작년에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거든요. 김대리의 말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와 도윤이가 단둘이 신혼여행지 같은 곳에서 이틀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지연이가 들어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지연이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마치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지난주 출장은 어땠어? 아, 잘 끝났어. 거래처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줘서 다행이야. 지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지연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업 초기 어려울 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왔던 그 시간들도, 함께 성공을 꿈꾸며 밤늦게 일했던 그 순간들도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눈을 감고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회사 내부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지연이와 도윤이의 출장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비용 처리가 애매하게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우연히 지연이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되었는데 도윤이로부터 온 문자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비즈니스 메시지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친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으로만 끝낼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8년 동안 함께해온 동반자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연이가 또다시 늦은 미팅이 있다며 집을 나선 후였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지연이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해 보니 시내 한복판의 고급 모텔 근처에 있었어요.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하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업무상 미팅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모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윤이의 차도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두 대의 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저는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업무상 미팅이라면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텔 입구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와 도윤이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둘의 모습에는 어색함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였죠. 도윤이가 지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고생해온 동반자가, 제 인생의 반려자가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연이는 자신의 차로 향했고 도윤이는 따로 자기 차로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혀 죄책감 없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더군요. 아마 이런 만남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어요. 42살 남자가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도저히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했어요. 일찍 왔네? 미팅은 잘 끝났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감정에만 휘둘릴 수는 없었거든요. 회사 자금 흐름부터 시작해서 지연이와 도윤이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두 사람이 비밀리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 이름도 정해놓고 사업자 등록까지 준비 중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과 이미 접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회사 자금까지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어요. 회계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허위 지출로 처리된 금액들이 상당했습니다. 모두 지연이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죠. 제가 믿고 맡겼던 재무 관리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배신이었습니다. 내 회사를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인생까지 짓밟은 거였죠.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후배인 이은재에게 연락을 했죠.
은재는 34살로 정보기술 전문가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컴퓨터에 능했던 은재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전산 분석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은 은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후배의 목소리였지만 제 상황이 급박했죠. 저는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지연이와 도윤이의 불륜관계,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새로운 법인 설립 계획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형,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은재의 말에 저는 뭔가 희망을 느꼈죠. 그동안 감정적으로만 접근했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은재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며칠 후 은재와 함께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회사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지연이와 도윤이의 전자 기록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원하는 것이 은재의 전문 분야였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나하나 파일들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니 불륜 관계가 시작된 지 이미 6달이 넘었더군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개인적이고 친밀한 내용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지연이가 도윤이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8년 동안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온 남편을 무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안주하려고만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답장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이미 구체적인 독립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을 빼가고 핵심 직원들도 함께 데려갈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직원을 어떤 조건으로 스카우트할지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든 계획이 제 등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계 조작에 관한 내용이었죠. 지연이가 도윤이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허위 지출로 처리한 금액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출장비, 접대비, 컨설팅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은재는 법적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횡령죄는 물론이고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망설여졌죠. 8년 동안 함께해온 사람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런 배신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지연이와 도윤이가 설립하려던 새 회사의 사업계획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내용은 우리 회사의 사업계획서와 거의 똑같았죠. 제가 밤새워 만든 전략과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개발한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였어요. 제가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훔치려 했던 것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이와 도윤이가 저를 바보로 만들려 했다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죠. 은재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재와 함께 선임한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였죠. 이미 비슷한 사건들을 여러 차례 담당했던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 승산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먼저 회사 내부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모든 권한을 단계적으로 회수했죠. 재무 담당 권한부터 시작해서 인사 권한까지 하나씩 제안해 나갔습니다. 지연이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도윤이와의 계약 해지도 준비했습니다. 취업규칙 위반과 회사 기밀 유출 등을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죠. 은재가 수집한 증거 자료들은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것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들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설립하려던 법인을 무력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은재의 도움으로 그들이 준비 중이던 법인 설립 서류에서 허위 사실들을 발견했죠. 자본금 조달 과정에서 우리 회사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인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더 밝혀졌습니다. 지연이와 도윤이가 이미 몇몇 거래처와 비밀 접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옮기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영업방해 행위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서도 그들과 내통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업부장과 기획팀장이 이미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이와 도윤이는 회사 핵심 인력까지 빼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그들의 계획을 모두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먼저 거래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서상의 독점 조항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이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내통하고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과 배임 행위를 근거로 징계 절차를 밟았어요. 이들은 결국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회사 분위기가 더 좋아졌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지연이와 도윤이를 직접 대면했을 때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지연이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준비한 모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횡령한 돈도 새로 만들려던 회사도 빼가려던 거래처들도 모두 말이죠. 제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죠.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지연이는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8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계획적이고 치밀한 배신이었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법이 판단할 일이야. 법정에서의 결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명확했습니다. 지연이는 저에게 이혼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위자료 청구 소송과 횡령죄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죠. 법정에서 공개된 두 사람의 은밀한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모든 것을 끝장냈습니다. 재판부는 지연이와 도윤이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어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횡령과 배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과 영업비밀을 빼돌린 부분이 가중처벌 사유가 되었죠. 지연이는 결국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공동 창업자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지분을 저에게 넘겨야 했어요. 위자료까지 물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것이죠. 도윤이의 처벌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횡령 금액이 상당했고 영업비밀 침해까지 겹쳤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2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했던 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남게 되었죠. 법정에서 선고를 받을 때 도윤이의 표정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후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회사는 규모를 줄여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큰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하기로 했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예전보다 작았지만 훨씬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준 직원들과 함께 다시 출발했습니다. 김 대리를 비롯해서 진실을 알려준 직원들은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죠. 회사 분위기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버지의 49제를 지내던 날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사업도 좋지만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그 말씀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었어요.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사업과 인생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돈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성공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비록 규모는 작아졌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창업 초기의 그 설렘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현명하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급속한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했어요. 직원들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죠.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배신과 상처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잃은 줄 알았던 인생이 이제야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르고 진정한 동반자들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죠. 배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저를 깨우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